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는 50대 남성입니다. 저와 특별한 인연이 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기계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할아버지의 카세트를 다 해체시킨 적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형이 가장 아끼는 전축을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다 망가뜨려서 엄청 혼난 적도 있었죠. 그런 제가 기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중한 저의 가족이었죠. 대학생 때 미팅으로 만난 여대 퀸카였던 아내와 그런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딸이 제 전부이자 제 인생의 활력소였습니다. 저희는 참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는 가족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참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말도 많이 걸고 혼도 안 내고 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인 아들은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고 했을 정도였죠. 아들은 저를 닮아 그런지 뭘 만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7살 때부터 저랑 프라모델을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 비싼 프라모델을 잘도 사줬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프라모델 만들 때가 가장 좋아. 아들은 항상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좋은 아빠, 멋진 아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파사 특성상 거의 동네 장사라서 뭐 고장났다 하면 밥 먹다가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했거든요. 손님 안 끊기려고 불러주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아내랑 아이들 눈치가 보였는데 다행히도 가족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고 특히 애들이 아빠는 뭐든지 척척 고치는 멋진 아빠라고 하니 그게 엄청 뿌듯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모든 걸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행은 예고를 하지 않더군요. 아들이 11살, 딸이 9살이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 초등학교 갈 때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디자인과를 나온 저희 와이프는 원래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던 사람이라 상사한테 인정받고 저랑 결혼할 때 대리까지 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여자가 대리까지 하게 된 건 그 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듯이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윗선에서 아이 낳고 안정되면 복직하라고 자리 만들어 두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내도 남한테 안 맡기고 자기 손으로 아이 더 키워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둘째까지 낳게 되니까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도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아내가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하더랍니다. 일하고 싶다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다시 하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유치원 다닐 때 면접도 두세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참 속상하게도 경력 단절된 애엄마를 뽑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전에 잡지사 같이 다녔던 선배가 광고회사 차렸는데 올 생각 있냐고 해서 좋은 기회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둘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죠. 여보, 나 막상 회사 다닐 생각하니까 설레고 걱정도 된다. 설레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왜? 잘 못할까봐? 아니, 애들 때문이지. 진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등하교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해서. 내가 등교하면 되지. 가게 문 조금 늦게 연다고 큰일 안 나. 걱정 마. 그럼 하교는 당신 수리하러 가면 한두 시간 걸리기도 하잖아. 그럼 진주 하교 시간 놓칠 거고. 그러네. 어쩌지? 고민을 하던 중 TV를 보고 있던 아들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주 잘 데리고 다닐게요. 아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고 예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아이를 잘 키웠구나 생각이 되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 큰애가 작은애랑 둘이 하교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애가 걸어서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동생 손 꼭 잡고 데리고 오는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둘이 하교를 했고 그렇게 첫애가 11살, 작은 애가 9살이 된 것입니다. 그땐 둘째도 조금 컸으니 둘이 등교도 같이 하고 학원 가는 날은 학교 끝나고 같이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법도 한데 놀더라도 동생은 꼭 집에 데려다주고 놀러가는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또 어찌나 잘하는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줄곧 반에서 1등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매년 반장도 한 번씩 꼭 했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출장 소리 나갈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잠그려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네에서 정육점을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 냉장고도 종종 고쳐주고 고기도 거기서 사서 친분이 있는 사장님이었거든요.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 지금 우리 가게 앞으로 빨리 와요, 빨리. 사장님네 아들 지금 큰일 났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콩쾅콩쾅 뛰었고 저는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정육점에 도착하니 그 앞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냅다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가니까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것에 사람을 옮기더라고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덜덜 떨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그게 누구인가 보니 우리 아들이더랍니다. 제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딸이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이 까진 걸 다른 구급대원이 소독을 해주고 있었고 그 뒤로 정육점 사장님 부부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진주 저희가 볼 테니까 사모님한테 전화 드리세요. 얼른 구급차 같이 타요, 얼른. 멍했던 정신이 돌아온 저는 재빠르게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아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구급차 안에 아들의 심장에 연결한 기계음이 불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더욱 불규칙해지자 구급대원들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아들의 손만 꼭 잡고 있었고요. 빠르게 달리는 차, 들어도 알 수 없는 용어들을 말하며 급박하게 아들을 살리려 힘쓰는 구급대원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아들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힘내, 아들.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느리게 뛰던 기계음이 삐 소리를 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선생님들, 뭐예요? 왜 그만하시는 거예요? 왜 더 안 하세요? 빨리요. 우리 아들 살려야죠. 왜 안 해요? 왜?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고 차 안에는 듣기 싫은 기계음과 제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골목길 뺑소니 사고로 11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났습니다. 정육점 사장님한테 듣기를 사장님이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가게 돌아가던 중에 저희 애들이 저 멀리 걸어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때 사장님 옆으로 차 한 대가 쌩 지나갔고 그 좁은 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한 저희 아들은 동생을 벽으로 밀어버리고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달렸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장님이 놀란 와중에 차 번호를 외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저처럼 애 둘을 키우는 아빠더라고요. 형 집행할 때 자신이 아빠인데 옥살이 하면 애들도 못 보고 어쩌냐고 하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니까요. 그 사건 이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며 자책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지만 저도 아내처럼 죄책감이 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기엔 저희에겐 또 하나의 소중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딸은 저희보다 얼마나 더 충격이 크겠나요? 상담도 다니고 했었죠. 아들이 자기 동생을 지켜준 만큼 정말 잘 키워야겠다 다짐하고
많은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충격도 거의 완전히 회복을 했고 평범한 명랑한 아이로 자라주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전파사를 운영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 옆에 있는 창 쪽에 TV를 한 대 가져다 두었거든요. 그걸 항상 틀어두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출장 나가도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여기 운영하는구나 알 수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항상 틀어두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술이 나갔다가 가게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가게 앞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뉴스 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셨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봐도 광고 몇 개 보다가 가기 바빴죠. 근데 그 남자애가 어르신들 앉으라고 가져다 놓은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TV 보러 왔니? 네, TV 봐도 될까요? 집에 TV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봐도 되지. 그런데 뉴스는 재미없지 않아? 만화 틀어줄까?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는 똑부러지게 말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TV가 없다니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부모님이 TV를 보지 말라고 치워버렸나? 아니면 TV 없는 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궁금했지만 딱히 물어보진 않고 만화를 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푹 빠져 TV에 집중을 했습니다. 참 귀엽더라고요.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어차피 TV 틀어놓는 거 애가 볼 거 튼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오히려 심심하지 않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어찌나 예의가 바른지 맨날 와서 볼 때마다 봐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준수요. 행복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오, 우리 딸도 거기 다니는데 아저씨 딸은 4학년. 전에 가게에 있던 거 봤어요. 귀엽게 생긴 여자애. 하하, 우리 진주가 귀엽긴 하지. 그런데 준수야, 준수는 TV가 그렇게 재밌어? 네, 만화도 재밌고 뉴스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런데 왜 집에 TV가 없어? 설마 준수가 TV 너무 좋아해서 공부 안 한다고 부모님이 치워버리셨나? 저 부모님 안 계셔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원래 TV 있었는데 고장나서 할머니가 철물 좀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가 TV 살 돈 없으니까 그냥 TV 보지 말래요. 아, 그랬구나. TV 없는 집이 있나 싶었던 저는 속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어쩐지 일주일 동안 본 아이의 행색을 다시금 떠올리니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일주일 중 나흘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옷도 목이 좀 늘어나 있었습니다. 천으로 된 운동화는 깨끗했지만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요. 아이는 짧게 깎은 머리를 문지르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저 지지난주에 머리 짧게 잘랐는데 이것도 할머니가 맨날 씻는 물 아깝다고 하셔서 잘랐어요. 진짜 느낌 이상해요. 아저씨도 만져보세요. 제가 까슬까슬한 아이의 머리를 문지르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웃기죠? 이상하죠? 하는데 그 모습이 왠지 짠하더라고요. 아들 생각도 났고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남자애랑 동갑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까 왠지 더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라면 좋아해? 아저씨 라면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저 라면 진짜 좋아해요. 가게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가끔 피곤하면 거기서 눈 붙이고 가스레인지랑 싱크대도 있어서 집에 갈 시간 없으면 거기서 밥 뚝딱 해먹기도 했고요. 아내가 대충 먹지 말라고 거기 냉장고에 가끔 먹을 걸 채워뒀었는데 그날따라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해서 라면이라도 해줘야겠다 하고 끓인 건데 2개 끓였는데 애가 혼자 거의 다 먹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는 애가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렇게 말랐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4, 5시쯤부터 가게 문 닫는 9시까지 있었거든요. TV 보다가 앞에 놀이터 가서 놀고 다시 오기도 하고 가방에서 숙제 꺼내서 숙제하면서 TV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애가 저녁을 안 먹는다는 소리잖아요.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는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준수야, 너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여기 계속 있던데 그럼 저녁밥은 안 먹는 거야? 할머니가 일하고 오시면 10시거든요. 그럼 혼자서 집에서 라면 끓여서 먹을 때도 있고 할머니가 해두고 가신 국 데워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밥이 없을 때도 있고 국 상할 때도 있어서 저녁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 준수야. 그럼 괜찮으면 이제 아저씨랑 같이 저녁밥 먹을래? 대단한 거 먹는 건 아니지만 같이 먹으면 좋잖아. 아저씨도 혼자 밥 먹기 심심하거든. 맨날 같이 안 먹어줘도 되고 준수가 아저씨랑 먹고 싶을 때만. 어른인데 혼자 밥 먹는 게 심심해요? 그럼 심심하지. 우와, 그럼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아저씨 라면 맛있어요. 하하, 다음엔 라면보다 맛있는 거 해줄게. 아내한테 그 아이 얘기를 하니까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잘 해주지도 않던 맛있는 반찬을 여러 개를 해주는 겁니다. 소고기 사다가 장조림도 해주고, 떡갈비도 직접 만들어서 가게 냉동실에 채워주고, 가게 밥통도 새 밥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 잘 먹여 보내라고, 밖에 더우니까 선풍기도 좀 틀어주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 잘 듣는 저는 멀티탭 연결에다가 아이 오면 밖에 선풍기 내놔주고 아내가 해준 반찬 다 꺼내서 아이 밥도 잘 먹였습니다. 헐, 아저씨, 진짜 라면보다 더 맛있는 거 해주셨네요. 아저씨가 한 거 아니고 아저씨 부인이 해줬어. 맛있지? 네, 진짜 최고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우는데 참 뿌듯하더군요. 아이는 고마웠는지 다음날 꽃을 가져왔습니다. 꽃 여러 개를 끈으로 예쁘게 묶어왔더라고요. 그것도 2다발을요. 제가 밥을 맛있게 먹어서 아주머니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꽃다발 만들어 왔어요. 꺾은 거 아니고 꺾여진 걸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꽃 꺾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와, 정말 예쁘다. 준수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그런데 왜 2개야? 혹시 하나는 아저씨 거야? 에이, 아니요. 진주 거예요. 아주머니만 주면 진주가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저희 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려줘서요. 오며 가며 2번 마주쳤었는데 귀엽게도 제 딸 줄 꽃다발도 가져온 겁니다. 제 딸까지 챙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한 게 아들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와 돈독한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프라모델을 꺼냈습니다. 원래 아들과 하려고 하나 둘 사두었던 건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옷장 위 구석에 놓고 꺼내지 않았거든요. 꺼내면 아들이 더욱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프라모델을 꺼낼 용기가 났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닌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냥 옛날처럼 같이 프라모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준수야, 너 이거 뭔지 알아? 우와, 아니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 장난감인가? 이건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조립식 장난감. 준수 만들기 잘해? 아니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준수와 저는 제 아들과 제가 그랬듯이 가게의 구석진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프라모델 만들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준수는 처음 하는 프라모델이 어려운지 낑낑대었고 저는 그런 준수를 도와줬습니다. 잠시 동안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플까봐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준수를 만나고 자연스레 떠오르는 과거의 일들이 마냥 가슴 아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맞아, 이랬었지.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지워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추억해도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아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아이랑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프라모델도 만들고 저희 딸과 같이 TV도 보고 하면서 저희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리를 나갔다가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가게가 있는 골목 들어서는데 뭔가 어수선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났나 싶었는데 소방차가 보였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았고요. 어디 불이라도 났나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안을 들락날락하고 가게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고요. 뭐죠? 뭡니까? 불난 건가요? 제가 가게 주인이에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냄비 불 안 끈 거 이 학생이 소방서까지 뛰어와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장판이랑 그릇들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얼추 정리되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정신머리 하고는.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진짜 고맙다, 준수야. 소방관님 옆에 딱 붙어 있던 저희 가게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한 학생은 바로 준수였습니다. 제가 수리를 나가 있는 동안 준수가 가게에 놀러 온 겁니다. 가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여느 때처럼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잘못 맡았나? 설마 가게는 아니겠지 하면서 있다가 가게 문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가게 안 방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냅다 소방서로 달렸다는 겁니다. 한 10분 걸어가면 소방서가 있거든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습니다. 준수가 아니었다면 안에 전기 제품 다 타고 터져서 가게 문도 닫아야 하고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가 되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뭐가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준수가 좋아하는 TV를 선물해주면 어떨까 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TV 한 대를 선물해주진 못했고 가게에 고장난 TV가 있어서 그걸 깨끗이 수리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준수야, 아저씨가 줄 선물 있어. 짜잔. 우와, 이게 뭐예요? TV를 보여주자 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고마움의 선물이라고 했고 준수는 신이 나는지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저는 TV를 설치해주려 준수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사실 준수가 할머님과 둘이 살고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준수의 집에 가보니까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더라고요. 둘이 살기에 한없이 작은 크기의 집은 사실 집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반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주방도 한 칸짜리 거실 겸 방의 이부자리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할머님이 깔끔하고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지만 군데군데 핀 곰팡이와 벗겨진 장판 같은 것들은 깔끔하다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준수는 해맑게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 TV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방에 TV까지 있으니 더 비좁아 보였지만 준수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준수, 이제 TV 생겼다고 아저씨 보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아저씨랑 밥도 먹어야 하고 프라모델도 해야 하니까 갈 거예요. 진짜? 약속이다. 그럼요. 준수는 정말 약속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예전만큼이나 자주 저희 가게에 놀러왔고 저랑 많은 것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준수의 할머니가 고맙다며 직접 가게에 오셔서 고구마 한 박스를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준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고요. 사실 그 전까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이가 먼저 얘기를 안 하길래 뭔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준수의 엄마는 준수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혼자 키우시다가 지병으로 준수 6살 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친할머니가 맡아서 줄곧 키우셨고요. 그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정이 가더군요. 정말 준수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며 대해줬습니다. 그 뜻깊은 인연은 쭉쭉 이어져 어느덧 준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해맑았던 까까머리 준수는 훤칠하고 예의 바른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제 눈에만 준수가 잘생겼던 게 아니라 실제로 고백도 많이 받고 발렌타인데이다, 빼빼로데이다 하면 초콜릿도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뿌듯했네요. 아무튼 여전히 착한 준수에게 예고 없이 불행이 닥쳤습니다. 준수가 고3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준수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저씨, 어떡해요? 할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셨대요.
저는 바로 가게 문 닫고 준수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중이셨고 준수는 수술실 앞에서 쭈그려 외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수가 제 품에서 펑펑 울더군요. 아저씨, 할머니 어떡해요? 우리 할머니 어떡해요? 어떤 위로가 좋을지 몰라 그냥 우는 준수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와 저희를 찾았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영순 씨 보호자분, 수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출혈이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할머니를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준수는 그날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넋이 빠져 있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추운 어느 날 일을 하러 시장에 나가시던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균형을 잃어 가파른 언덕길에서 구르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준수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례도 다 도와주시고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준수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데 괜찮겠어? 집에 혼자 있어도 되겠어? 아니면 당분간 우리 집에라도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는 한동안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했죠. 저랑 아내는 그런 준수가 신경이 쓰여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밥 먹자고 집으로 매일 부르고 반찬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수도 점점 기운을 차리더군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19살이긴 했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잖아요. 어른 없이 저렇게 둬도 괜찮은 건가 걱정이 되었죠. 준수를 많이 예뻐하던 아내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 입양하는 건 어때? 뜻밖에도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내였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혼자 찾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당연히 진심이고 당연히 괜찮지. 우리가 준수를 몇 년을 봤는데 그렇게 바르고 착한 애 어딜 봐도 없더라. 그런 애 더 잘 성장하게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잖아. 나 준수 데려와서 잘 키워주고 싶어. 알겠어. 그럼 내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보고 준수한테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아내는 조금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준수를 데려오기 전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진주의 마음이었죠. 저희는 진주가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으면 입양 생각을 안 하려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진주가 이를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초등학생 때부터 본 준수를 잘 따랐고 사이도 아주 좋았거든요. 저녁밥 먹을 때에도 준수 오빠는 안 오냐고 챙겼고 아내랑 같이 반찬 주러도 몇 번 갔고 준수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훌쩍이며 일손을 거들더랍니다. 마치 제 오빠를 챙기는 듯 했죠. 그래서 아내도 큰 부담 없이 진주에게 저희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준수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생각을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듣다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의 자리를 준수 오빠가 대신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오빠는 단 한 명뿐이야. 죽은 내 오빠.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진주야, 그러지 말고. 너도 준수 오빠 상황 잘 알잖아. 아직 어린데 혼자 어떻게 살겠어. 어리긴 뭐가 어려? 내년이면 성인인데. 난 싫어. 준수 오빠가 싫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싫은 거야. 그 이후로도 한동안 진주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입양 이야기는 준수에게 말도 못 꺼내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 마찬가지였죠. 준수의 말을 들어보니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이 있어서 생활비는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희를 달래주더랍니다. 그나마 한시름 놓은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될 순 없지만 가족만큼 준수를 아끼고 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수의 고등학교 졸업식도 함께 했고 준수가 군대에 가는 날도 함께 했죠. 그렇게 오빠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던 진주는 준수가 군대를 가는 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준수가 군대 하사관으로 자원 입대를 했거든요. 참 어떻게 그렇게 멋진 행동만 골라 하는지. 그동안 집 월세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때 집 정리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짐 다 치우고 나니 준수 짐은 큰 박스 2개가 전부라서 그건 저희 집에서 보관해 주기로 했죠. 휴가 나올 때마다 친구 집에서 잔다는 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짐도 여기 있으니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솔직히 입양만 안 했지 거의 제 자식처럼 봐주었죠. 군대에 있을 때 아내하고 딸하고 면회도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내랑 딸이랑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3단 도시락 2통을 꽉꽉 채워 들고 가곤 했죠. 가면 준수의 대원들도 모여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우와, 저희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소대장님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군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준수와 저희 진주를 보며 가끔 놀리더라고요. 요상하긴 하죠. 가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했으니까요. 아, 여자친구 아니고 동생이야. 아, 동생이시구나. 와, 동생이 정말 미인이다. 준수가 그냥 동생이라고 하면 짓궂은 군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쁜 동생이 있다는 말을 안 하셨냐고 그랬고, 그럴 때마다 저희 진주는 아, 뭐래,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괜히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준수는 4년의 부사관 임무를 잘 해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준수는 한층 더 멋있어졌고 더 듬직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왔죠. 아저씨, 저 차 정비 배워보려고 해요. 와, 드디어 하는 거야?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네, 다 아저씨 덕분이었죠. 아저씨랑 프라모델 만들면서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찾아보니까 학원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카세터 차려보려고요. 좋은 생각이구나. 잘 되도록 아저씨가 응원할게.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아저씨가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준수가 부사관으로 있는 동안 돈을 잘 모아두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 구해서 지내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닌다길래 뭐하러 그러냐고 그냥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학원 다니다가 나중에 카센터까지 차리려면 돈 드는 게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집 구하면 월세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준수가 생활비 조금 보태겠다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도 달달이 돈을 주더라고요. 그냥 식탁에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돈은 받았습니다. 준수는 필기 시험 보고 학원 몇 달 다니고 실기 시험도 쭉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취직을 하더니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죠. 힘든 시간도 많았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척척 해내고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지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2년 동안 카센터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은 준수는 28살이 되던 해에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와, 멋있다 준수야. 진짜 멋있어. 아저씨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작은 가게인데요 뭐. 서울에서 카센터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토바이로 시작해보려고요. 요즘엔 오토바이 많이들 타니까요. 작던 크건 네가 해냈다는 게 멋있는 거지. 아저씨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하더니 이렇게 금방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장하다 우리 준수.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덕이 커요. 아저씨 댁에서 생활하면서 돈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우리 집에서 고기 먹자. 소고기 어때? 소고기. 하하 좋아요 아저씨. 준수가 가게 오픈을 한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잔뜩 사서 집에 갔습니다. 아내랑 딸이랑 준수랑 넷이 모여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하며 밥을 먹는데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행복에 잔뜩 취해 있는데 말없이 술과 고기를 먹던 딸이 갑자기 소주잔을 쭉 들이키더니 잔을 콱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저희 세 사람은 숨죽이고 다음 나올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무슨 큰 일이라도 저질렀나 했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나 남자친구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준수도 당황했죠. 저희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낌새를 보인 적도 없었고 언급을 한 적도 없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라. 이건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죠. 그게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만났니? 나이는 몇 살인데? 얼마나 만났어? 이름은 뭐고? 아빠, 궁금해? 딸이 혀도 다 꼬이고 혼자 엄청 취했더라고요. 궁금하면 내가 말해주지. 그 사람은 이번에 가게 오픈한 사장님이고 회사에서 만난 거 아니고 나이는 28살, 만난 지는 6개월. 이름은 바로바로 이준수다. 딸의 말에 저랑 아내가 깜짝 놀라서 준수를 쳐다봤습니다. 준수는 더 놀랐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얘가 술주정을 부리나 싶어서 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수야, 지금 진주가 하는 말이 사실이니? 네, 사실이에요, 아저씨. 숨기려고 한 거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진짜라고? 네가 우리 진주랑 연애를 한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허, 여보, 우리 진주랑 준수가 사귄대. 와, 여보, 진주랑 준수가 글쎄 연애를 한대. 이게 무슨 경사야. 경사 났다, 경사 났어. 저도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신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경계해야 할 딸의 남자친구가 준수라니. 그럼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이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자라서인지 푼수떼기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청년을 만난다니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다음날 정신 차린 딸이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원래 정식으로 제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술 먹고 참지를 못했다면서요. 아무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준수랑 오래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하라고 해버렸죠. 딸은 두 사람 연애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준수를 짝사랑했다더라고요. 그건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주는 준수를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과거 진주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준수의 입양을 끔찍하게 반대했던 그때요. 엄마랑 아빠가 준수 오빠를 입양하면 나는 준수 오빠랑 남매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준수 오빠랑 사귈 수 있었겠어? 그래서 그렇게 반대한 거지. 나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어쩐지 죽어라 싫다고 하면서 아내가 준수 반찬하는 것도 돕고 저녁밥 먹을 때 준수 오빠는 안 오냐며 찾던 게 다 그런 이유였구나 싶더군요. 그동안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고 준수를 10년 넘게 짝사랑하다가 6개월 전에 고백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수는 너가 좋대? 아이 뭔 소리래. 당연하지 아빠. 안 좋아하면 왜 만나? 아니 준수 걔가 하도 착해서 네가 고백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준수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여자로 보였다 이거야. 그전까진 그냥 땅꼬마 동생이었고 근데 군대 전역하고 나한테 더 당당해지고 고백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었다 이거지. 오빠의 원동력이 곧 진주다 이거라고. 얼씨구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그렇게도 좋을까 싶게 껄껄 웃던 제 딸 진주는 다음 해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일이네요. 제 자식과 자식같이 생각한 아이가 결혼을 한다니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랑 아내한테 와서는 웬 사진 한 장을 내밀더군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 내년에 예쁜 공주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 벌써부터 아기들 옷, 장난감만 보면 하나씩 사두는 게 너무 팔불출 할아버지인가요? 아무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수가 집으로 택배 하나 온다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오길래 나가지도 못하게 하나 했는데 글쎄 TV가 오더랍니다. 준수야, 이걸 뭐하러 샀어? 거실 TV 오래돼서 화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아이고, 이 비싼 걸 뭐하러 사? 아버님도 저한테 TV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 덕에 제가 외롭지 않았고 아버님, 어머님 진주처럼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이젠 제가 해드릴 차례죠.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듬직한 사위를 얻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준수라는 천사같이 고운 아이는 아마 우리 아들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요? 지금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후회 없도록 더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